자, 이번에는 이제 이해 모의고사 A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읍과 니은의 공통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영역별 목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15년 개정교육과정도 있는데 일단 기읍에 들어갈 것은 지식 이해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가정이죠. 가정.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내용책에 그 다음에 한 표가 됐네. 핵심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기읍, 니은,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당연히 이제 가치태도 앞에 있으면 영역분포 두 개가 이제 차져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기읍, 이쪽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니은은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은 저기 관련하여 지역적 시대적 배경에 관한 인류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 체제 수익과 종교 사상과 지역 세계 문화 사회 문화의 유기적 관련 뭐 등등 있고 요거 이제 가정 기능은 어 기능 가정이죠. 가정 기능은 과 관련돼서 역사적 자료 분석 이렇게 해갖고 기능 영역을 보는데 요게 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요거는 이제 기능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정이 플러스 됐어. 가정이 가정 기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측정모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기억인물이 나의 기억에 근거가 되었던 경전을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이 속한 정치 집단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나는 이제 기억이 이제 측정무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무주를 세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간제 개편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간제 개편에 근거가 됐던 것이 주례예요. 주례. 음. 그래서 요거 예전에 그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그 당시 간제 개편뿐만 아니라 주례 입각에서 지명도도 건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주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시기 때문에 무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09년 기출문제에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오지선단 문제로 독립된 문제는 아니지만 오답은 한번 나왔어요. 오답으로. 그리고 주례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개혁을 할 때 항상 언급되는 그 책이 주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또 왕망의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십상경 쓰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례를 쓰고 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면 그냥 주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왕망, 칙천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왕은서의 개혁 다 주례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도전이 이제 주례하고 맹자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죠. 자, 그다음 니은과 디귿이 속한 정치 집단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니은의 장송무기가 속했던 집단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강농 집단이고요. 그다음 허경조가 속했던 상동귀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강릉 입장에서 상동 기족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측정부 때 그다음에 과거 시험을 실시해갖고 뭐냐 대규모 뭐냐면 그 체육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강릉 집단은 건국 집단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입장일 때는 보통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사구팽이 해야 돼. 정권을 안정해서.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방태종 때 그걸 못했어. 그걸 이제 누가 해줬다? 측정모가 대신 해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상동귀족으로 한 새로운 귀족들이 등장하게 됐고 이 상동귀족도 원래 지방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장안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지방에는 이제 이들이 귀족 쓸데 없겠죠. 그럼 그 대신에 이제 그 당시 중소지주계층인 형세호 계층들이 이제 점점 부각을 하게 되고 이들이 송나라 때 사대부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동 집단, 과거제도 특히 진사과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관련돼 갖고 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시대의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었고 사회 질서도 안정됐으며 강남 지역에서 물자도 원활히 수송하여 국방을 충실했기 때문에 내외가 안정됐다. 뿐만 아니라 여기 주대의 간제를 개혁해서 사상적으로 도교 대신에 불교를 신봉하여 불교 발전에 큰 공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동 집단이 아니라 예, 요게 요렇게 연결되겠죠? 예, 줄을 옮겨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요번에 한번 시험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어, 보호개혁 다음에 이제 댐뽀개혁이 있었거든요. 댐뽀. 막보 최후의 개혁이라고 하는 댐뽀개혁 있잖아요. 그래서 고관세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막보의 최후 개혁이 댐뽀개혁이 있어요. 첨보개혁이라고 하죠. 이 댐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댐뽀는 이게 한참 오래되긴 했지만, 08년인가 07년인가 그때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덴포 기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여기다 잠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즈노 다다노가 노주를 취임하면서 노주는 이제 그 에도막 부대 그 국무총리 격이 되는데 교육개혁과 간세개혁을 모델로 해서 했는데 검양력, 출판물 통제령, 인반법, 상업정책 등등등 상지령 같은 것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상업정책이죠. 가부 낙감화 폐쇄, 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상품 유통의 독점을 가부 낙감화 보고 이걸 이제 뭐냐면 폐쇄시켰지만 오히려 그 상품 유통 그 물가는 계속 올랐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다시 원래 조치도 한운하는 그렇게 했죠.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건데 이 낙감하는 것이 이제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자, 낙가만한 것이 동업조합이고 가부라는 건 독점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점권이 주어진 동업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풀어볼게요. 자, 기획의 조치가 내려진 개혁의 명칭을 쓰고 이 개혁 때 물가 등기를 막기 위한 정책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사치에 관련된 모조인 걸 금하고 이건 검양용이죠. 예. 검역령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덴포 개혁 외에도 여러 개혁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덴포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로주 미준의 다다권이 있죠.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볼 때 요거와 같이 보셔야 된다. 미준이 다다권이. 요 다음 이름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일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좀 힘들어. 도요토미 시대요시, 이토시로 보면은 우리가 친숙하니까 그냥 안게 되는데, 이게 뭐, 일본 사람 이름이 미지노 다다쿠니 뭐 해가지고, 약간 의미도 별로 없고, 좀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이름을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덴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쓰면 되고, 이 개혁 때 물가 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 내용을 쓰시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나, 가부나카마를 폐쇄시켰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뭐냐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영업세를 포기한 채 해산했지만 이게 제대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다시 복귀시켰죠. 왜냐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가분할까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유통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구조가 단순화되면 가격이 낮춰지는데 유통구조가 이제 오사카나 뭐 에도 주요 도시에 이제 들어가는 유통 그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각각의 단계가 그 거칠 때마다 코스트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 직구로 해가지고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쿠팡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테무에서 하는 거고 테무가 더 싸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 나와도 주로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연결된 동아시아 근현대사 부분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들어서 일본사 또 저기 정근대사 중세시대 문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본사 공부하실 때 기출을 일단 일단은 100% 마스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위태있다 하다면 교과서를 좀 보세요. 교과서도 이제 세계사하고 동아시아 교과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좀 보고 싶다 하면 아틀란사 일본사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시성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더 깊게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냥 포기해야지 뭐 어떻게 가 그거 어차피 이런 문제는 뭐 그 저기 번별 떨어지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제 다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가문학과와 해사하는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
그 가문학과와 해산을 명령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하여 에도 오사카에 유입한 물자를 늘어나도록 했지만 안 됐다. 유통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가문학과가 주요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방공용 관련된 거. 이거 문제가 쉬워요. 이거는요. 네, 쉬운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방공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관찰사가 내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도내에 물자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그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제 하는 것이 방공용이었는데, 근데 1883년에 조율통상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개정했죠, 한번. 그래갖고, 이때 이제 지방간이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근데 다만, 한 달 전에,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방공령 도내에서만 냈는데, 해외에서까지는 이제 못 내렸죠. 못 내렸죠. 왜냐면, 1876년인가요? 그때, 조선, 처음 맺은 그 조율통상 장정 있죠? 조율 규칙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무자별 이제 무제한 이제 그걸 유출시키려고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곡물 유출 가능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못 내렸는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공력을 해외 대상으로 방공력을 낼 수 있도록 1883년에 했다. 그게 이제 무슨 조약이냐? 그거는 여러분들 조율통상 장정이다. 그래서 여기 니은은 조율통상 장정인데 문제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통고를 못 받았다 하면서 문제를 삼게 됐는데 이게 한경도 방공령하고 황해도 방공령 이게 두 개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방공령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본이 조율통상 조약 때 그 당시 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제한 유출을 허용해 줬나? 그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애국 대우를 얻기 위한 거죠. 체육대 없고 대신에 간세 그런 것들을 이제 있고 무제한 유출을 제한 유출해 갖고 맞바꾼 거야.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 내러티브 테스트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교수님이 이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을 많이 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러티브 공부하실 때는 남색 책도 보시고 갈색 책도 이제 보시고 파란 책도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장에 안 나왔지만 첫걸음 요걸 이제 보셔야 될 건데 이 첫걸음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그 작년에는 뭐 나올 것 같아서 이제 했거든요. 재작년에 한 7점 정도 나왔잖아.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도 안 냈대 또. 시민책에서 이상한 데서 한 번 내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약간 욕을 얻어먹어서 제 인명 게시판에 되게 욕을 많이 적어놨더라고. 예. 그래서 교수님들 보면 지금 교수님들이 4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예요. 2세대 역교동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카페 세울 때 그때 가입하시는 분도 많을 거야. 그래가지고 보시고 좀 열받아갖고 안 냈나? 카페 반응해 보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낼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에 보고 판단해야 돼. 하여튼 자 하여튼 요 내러티브 테스트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내러티브가.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갈색책 첫 걸음에서 낸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갈색책에 예전에 했던 거, 갈색책에서 파란책에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좀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획을 통해 인가적 요소의 특징을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면 내러티브의 인가적 요소가 뭐냐? 그래서 이제 사회 내부의 음성적인 저항은 농민생의 어려움을 필연적인 결과냐? 그로 인해서 초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통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이제 뭐예요? 요거 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뭐 논문 관련된 내용인데 남색책에도 나와 있고 내러티브는 인간관계가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가보다는 기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가도 나름대로 이제 기술이 중요하지만 여기도 이제 서술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인간한 개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인간관계가 아니죠. 그 원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되게 다양해. 그래서 내러티브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다. 요걸 이제 보죠. 그래서 요소가 인과적 요소라고 되는 거예요. 요소.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인과적 요소다 해갖고 요소가 나오면 과학적 인과적 관계처럼 뭐냐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직접 연결하고 다른 원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남색책이 아니라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은 내용과 관련된 내러티브 표현의 특징을 서술해 볼 거야. 자, 내러티브에 보면 감정이 드럽게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불행하게도 매우 다 이거 뭐 감정이나 주관이 들어가 있잖아. 예. 그러면 이제 요게 내러티브의 특징이 뭐겠어요? 여기 보면 진수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의 관점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주체에 대한 활동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이것도 갈색책에 관련된 예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갈색책 예문 관련된 내용이 서 한번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인칭 내러티브에서 디귿 형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제 쓸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김종호 대동요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김종호 대동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교 돌아가면서 일일이 지도를 그렸고 백두산을 7번이나 등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흥성대원군이 이 지도를 보고 널리 유포되면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김종호를 가두고 대동요지도의 목판을 불태우고 만들었다.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잠깐 불태우고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예전에 만든 문제인데 틀린 그 지문이 틀린 게 새록새록하네. 그래서 제가 혼자 이게 문제를 수백 그 거의 한 300문제 만들다 보니까 좀 약간 못 보는 부분이 있어. 같이 만들면 조금 된. 예. 그래서 학원 문제처럼 학원 강사들은 이제 그 밑에 조교도 있으니까 검토해보고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다 만들고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돈이 중요한데 돈이 없어 저는. 예. 자,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김정일 대통령 지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훌륭한 지도인데 능성대원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도를 못 쓰고 결국에는 조선이 망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 내부에 있는 훌륭한 점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정치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1920년대에 조선어 독본이라는 그 책을 만들 때 여기다 은근슬쩍 끼워놓은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김종호한테 알려진 거는 김종호의 어떤 일상생활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대도동의 지도를 통해 김종호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이제 어떤 지휘관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김종호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이한 경묵론에 대동요 지도는 김종호가 만들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정부는 이 당시 이제 대동요 지도를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잘 활용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탄압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만들어낸 얘기야.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동요 지도는 김종호가 직접 그린 지도가 아니라 편찬 지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기 때 이제 그 당시 기변사에서 읍지 같은 걸 이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읍지들을 이제 붙이고 한 편찬 지도지. 김종호가 무슨 이렇게 뭐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서 전국을 어떻게 다 돌면서 백두산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대동여 지도처럼 이렇게 이제 교사가 이런 식으로 마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앞에서 그 이거 뭐냐면 거자가 권위가 있을 경우에 그 권위를 깊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얘기를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선생이 그 권위가 있어요. 역사 선생님 아니면 저기 그 최태성이나 유명한 인물들이 얘기를 하면 이게 저 유명하신 분이니까 유명하신 분이 거짓말 했겠어?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이제 뭐냐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다. 내러티브의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어, 그래서 1인칭 내러티브들은 목격자의 진실성과 하자의 거리가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어떤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예, 팩트를 가지고 공부하고 사람을 보고 공부하고 그 사람을 믿는 거는 그 사람 말하는 건 이 역사가 더 이상 신념이고 종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요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니은의 내용의 이유를 기술해 볼 것. 이데올기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네르트의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게 왜 강하냐? 왜냐면 특정 문화나 집단의 중요성에 따라서 사건을 설계하고 하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연적으로 합법성, 정당성 같은 권위적 관점이 부합되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전쟁 중에 테르노필로의 전투 아시죠? 요걸 소재로 만든 게 300이잖아요. 영화 300. 근데 영화 300을 보면 역사적 소재를 이용해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지만 결국에 이게 뭐야? 상당히 왜곡됐죠. 누구의 입각에서 서양인들의 어떤 그 시각에 의해서 뭐냐면 그 페르시아의 그 모습을 악의 제국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상당히 정의에 입각한 어떤 그런 거 그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데올기적인 어떤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합법성, 정당성 같은 권위를 관점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전쟁이 이고 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의 그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이제 악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동방의 전제 군주제를 그 그리스의 어떤 민주제를 통해 극복했다. 서방의 문화가 동방을 극복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뭐냐 페르시아가 100년 동안 존재했고 그동안 이제 그 여러 나라 폴리스들 이간질 해갖고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고 스파르타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 그 내용은 역사책에 교과서는 없죠. 그래서 그 자세한 그 역사책을 읽어봐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얘네가 지금 교과서는 전혀 없잖아. 그 내용이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러티브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러티브 문제점 꼭 봐두시고요.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다음은 중국 근현대 관련 자료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을 작성하시오. 요게 이제 무슨 무역이냐? 쿠링 무역 관련된 거예요. 쿠링 무역. 요것만 보면 제가 좀 열받는데, 네, 하여튼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가.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정리해놨거든요. 중국의 이민 정책. 그래서 쿠린부터 해서 쿠린 무역과 쿠린 이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외국 초공장 장전 12조 법령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벌린 개인 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드리겠고 일단은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 예문들을 약간 뭐냐면 정리해가지고 좀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일단은 이제 요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 작성 방법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니은과 관련된 기획에 들어간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근래 이래 강동에서 양민을 납치하여 외국에 몰래 파는 풍조가 날로 심해졌다. 이와 관련된 이제 기억의 용어는 뭘까요? 이건 프리무역이에요. 프리무역. 프리무역이 있다. 프리무역. 그러면 쿠링 무역이 뭐냐?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쿠링은 인신매매, 경제채무, 자발적 의지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중국이나 인도인들의 육체 노동자들이요. 이들은 이제 노예 무역이 폐지되면서 대신 이제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대신 인도인이나 중국인의 어떤 하층 노동자들을 이제 데려와서 노예처럼 시키는 게 쿨인데, 근데 쿨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발성 여부에 따라서 뭐냐면 강제로 이제 뺏겨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해갖고 그 쿠리도 대상을 쿠리 무역이죠. 네, 그래서 흑인 노예 폐지도 육체 노동자를 구해서 불법적 인신매를 통해 쿠리 공간 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쿠리 이민이라는 거는 자발적이야. 물론 반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자발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발성 영어에 따라서 쿠리 이주도 쿠리 무역과 쿠리 이민을 나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을 정확히 좀 파악하고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있고 디귿 내용을 고려해서 니은의 내용을 써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고용하는 것이면 정한 기준 내에서 데려오는 것은 허가지만 자, 여기에서 제일 키워드가 원해서야. 예, 원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는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 겉으로 원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원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랄까, 거의 협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이징 조약 있죠.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쿠린의 어떤 이제 이주가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쿠린 이주가, 원해서 할 경우에는 이주에도 허용했어요. 쿠린 무역 자체를 금지시킨 거야, 이거는.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베이징 조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왜냐면, 이건 이제 쿠린 무역이 그러니까 베이징 조약 이후의 이제 상황이에요,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민을 납치해갖고 외국을 몰래 푸는 풍조가 널리 심해진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베이징 조약 때도 잊었고, 베이징 이후 때도 엄연히 쿠린 무역을 이제 뭐냐면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게 계속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계속 했냐? 이게 뭐냐면 베이징 조약 때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그냥 한 거야. 근데 이제 협박을 통해서 원하는 척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당시 이제 누구냐면 강동 저기 관리였던 그 노수관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갖고 외국 초공 장정 12조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요때 제일 중에 이주의 자발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승성 규정을 강화하고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적 쿠림을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주의 자발성.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인 뭐야? 여기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이게 이주의 자발성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쿠린 모형이 아니라 뭐냐면 쿠린 이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지방간이 이제 조사를 해갖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본 사람만 뭐냐면 승선할 수도 이게 뭐냐면 외국 초공장전 12제 보면 만들었고요. 원래는 이 법률은 강동 지역에서만 이제 행해지도록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노수강이 개인적으로 먼저 만든 법률이야. 강동 지역에만 중앙정부의 허락을 안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동 지역에 적용돼 보기 때문에 이 법제도가 계속 쿠링 모형 행해졌어요. 자, 근데 이제 벌링게이 조약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 이주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시키고 오직 자유로운 의지에 이렇게 입국만 허락을 하도록 쿠링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제도를 중국이 만든 걸 허용해 줬어. 그래서 중국이 쿠링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인정했고 그래서 이제 외국 초공장장 12제는 원래 강동에서만 적용했던 법인데 요 조약을 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거야.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지금. 쿠링 무역이 일반화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쿠링 그 이주가 일반화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코인 무역을 이제 금지하는 법을 어, 언제 일반화시켰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 무역할 때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 금지하는 법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법을 언제 제정했느냐 이게 주 핵심적인 그 내용이죠. 그럼 정리해 보면 코린이라는 것은 중국의 인도인들이 육체 노동자를 코린이라고 하고 코린의 이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코린 무역과 코린 이민이 있고 이건 강제성을 띈 거고 이거는 자발성을 띈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징 조약 때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코린 이민을 허용한데 코린 무역은 금지했어요. 베이징 조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원해서라는 말 있죠. 근데 이 베이징 조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원해서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헛방을 봐갖고 그냥 승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코린 무역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노소강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적인 장치로서 외국 초강정, 외국 초공 장정 12조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주의 자발성을 확인하고 승선 규정을 강화하면서 요 쿠린 무역을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 법은 문제적으로 강동 지역에 한정된 적용된 법이기 때문에 뭐냐면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는데 벌링게임 조약 이후에 이주의 자발성을 명문화시켰고 그리고 요와 관련된 법 제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전국화돼서 실시했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에 물어보는 거는 토일의 어떤 뭐냐면 해외 이주의 어떤 그 인정을 하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쿠린 무역을 금지하는 그 법 제정 법을 언제 전국화 시켰느냐. 요게 요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하여튼 계속 볼게요. 그래서 디귿의 내용을 고려해서 니은의 내용을 써볼 거.
네,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고용한 것이며, 여기가 이제 실제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원해서 요 두 개를 같이 키워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니은의 내용을 쓰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미은의 벌린계의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고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게 뭘까요? 요걸 이제 고려해서 쓰면, 예. 여기에서 쓰면 뭐냐면 아 자발적 동의 없이, 그래서 자발적 동의 없이 중국 국민을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또는 중국 국민이나 미국 시민을 중국의 다른 외국 도박을 헌법적인 인정한 법률을 만들어 동의한다. 이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동의한다는 말을 하고, 요 법이 뭐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뭐냐면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 조약 명치 조약이 요 근거가 여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음의 조약 명칭은 벌링게이슈타인 조약. 이 조약에 영향을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어디 책이냐? 근대와 동서양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계속 주장하신 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논문책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논문만 보고 쓴 그 낸 문제 아니에요. 논문 외에도 다양한 책을 가지고 냈어. 거기에 영사관도 있고 하니까 근대와 동서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논문하고 같이 낸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이 이제 복합해서 낸 건데, 어떤 분은 이제 베이징 조약하면서 계속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도 요거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매칭도 안 돼. 실제로 이게 베이징 조약하고 이제 그 뭐냐면 벌링겐슈타인 조약을 대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논문에 있는 비슷한 구조 끄집어내가지고 베이징 조약이라고 계속 우기고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베이징 조약 돼요 지금? 어. 그래서 그걸 뭐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 와갖고 얘기도 못해 거기서. 북수 카페 와갖고 저기 뭐야 어디 어? 그 무슨 카페 무슨 사이트죠? 어 거기 이제 갑자기 이름 사는데 임용 갤러리에 가서 막 떠들기는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들 그 와서 그 논문 내용 나 얘기해 버리면 깨지는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우기고 싶고 벌린게이식 조약. 이거 왜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래? 이거 인정해봤자 이거 다 틀린 문제고 2점짜리밖에 안 되는 그 문제들 다들 틀리고 앉아 있는데 네,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자 하여튼 트라우마가 있어. 아까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또 볼게요. 여기 보면 가족을 동반한 입국이 늘어나면서 이주자 계층이나 업종들이 다양했다.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했다. 유학생이 급증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다음 중국 이민들을 받아들일 때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해. 이 대통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어쨌든 적극적으로 웰컴하면서 벌링게이 조약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어떨 때 탄압을 해요. 또 지들 필요 없을 때는. 예, 그렇게 했는데 요거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5조에 보면 청과 미국의 인민들 수시로 이제 왕래하고 상주하길 바란다. 이 벌링게이 조약 내용이에요. 모두 그들의 자신의 의지에 맡기며 금지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자, 이로써 미중 양국의 국민은 자유로운 왕래와 거주의 보장을 하게 됐고, 거기에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 금지 규정과 함께 강제적 이민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겨져 있다. 자, 이러한 법적 제도를 배경으로 1969년 이후 미국 국민은 급증하고 있었고, 미국 이민은 급증하고 있고, 예전에 저자, 이거 쿨이죠. 쿨이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다.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썼고, 요게 기출문제 제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또 많아요. 프리모야. 왜냐면 또 그 교수님이 들어가서 또 그 문제 낼 수 있어. 그 교수님 성향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오타쿠 치면은 약간 이제 한쪽에 편향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내면 어떻게, 남들 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지.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또 요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병역을 통해서 교수님 그 입맛에 맞게 문제를 냈고, 그 교수님이 또 이제 뭐냐면, 설탕보육 같은 것도 관심이 있다고, 설탕보육. 예. 그래서 논문도 제가 올려놨는데, 아무리 그 봐도 설탕보육은 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뗐어요, 설탕보육을. 불안해하신 분들은 설탕보육 한번 보세요. 제가 카페에다 논문에, 그 카페 자료방에다 올려놨거든요.
나올, 나와도 거술점에서 풀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 정치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임금께서 의병을 익히고 왕 대비의 그 임목 대비죠. 받들어서 복위시킨 다음 그 대비의 명으로 경고를 즉위하셨다. 요건 덕수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인조실록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조반정을 이제 주도했던 집권세를 포함했던 정치 관령을 두 가지 쓰시오.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요거는 통론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살림을 등용한다. 그 다음에 국호물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순효상님을 왜 강조했냐?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강해군 때 대북 전제하를 냈잖아. 대북 전제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우리는 독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남인을 이제 뭐냐면 비판 세력을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살림 세력들도 이제 뭘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뭔가 종전에 대북 독재에 대한 어떤 그 뭐냐면 이게 그 우리 차별화를 통해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강해군 정권 때는 대북 독재였지만 우리는 살림과 남인을 끌어들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걸 이제 또 분당 정치의 어떤 절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그 후대 평가고 실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여기 이은의 외교 정책 비판 이유를 써볼 거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적신 이희천과 정의원이죠. 요 사람은 그 서인들 입장일 땐 적신이잖아요. 이렇게 쓴 거고 이 사람은 되게 어떤 세력이야 이거는 여러분 다 이제 대북 세력이죠 대북. 네. 그 대북은 강해군의 어떤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정책 기반이 됐던 세력이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누구하고 지금 니은의 외교 정책 비판 이게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똑바로 낸 거고 이때 이인천과 정영은 강해군의 정책에서 지지했긴 했지만 외교 정책은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얘들도 기본 사대부 세력이기 때문에 얘들은 뭐예요? 그 당시 명나라를 상당히 존경하고 청나라 그리고 후금이죠. 후금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떻게 강해가 중립정책하고 하냐 하면서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강해 말년에 들어가면 강해가 서인으로부터 남인으로부터 고립된 것도 있지만 대북 자기의 친인색 대북 세력부터 고립된 것도 있어요. 왜? 이희천과 정의용하고 이 강해하고 강해군이 상당히 대립을 했는데 외교정책 부분에서. 그래서 이 외교정책 부분은 강해만 주장한 거야, 중립정책을. 심지어 자기 지지세였던 이희천과 정의용은 중립정책을 되게 비판했고, 그 당시 이제 친명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강해군의 중립정책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다. 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북하고 강해가 일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주 5번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 일제강점기 이후 간학자들의 칭송 이후 주목받던 중립외교. 이게 이 중립외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본 간학자들이 상당히 만선사관에게서 상당히 중요하게 외교 정책을 부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가치 기준으로 임진할 때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집권세인 북인마저도 반대해 강해군의 독자적인 판단에 입각을 대정책. 북인도 동해 대북 세력도 반대했던 세력이야. 정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세력, 대북세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학문적인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기한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한 통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혜택 변천이라고 하죠, 혜택 변천. 유명한 거죠. 예. 그래서 혜택 변천은 뭐냐면 그 당시에 조식을 높이고 그다음에 해하고 태가 이제 태계 이항하고 이제 그 이현적하고 이항을 뜻하는 이항을 깎아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문무종사 운동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식이 빠졌어요. 근데 조식은 솔직히 이항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약간 그 떨어진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왜 조식을 뺐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현적과 이항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대북 세력이 상당히 소수파였다는 거죠. 남인이나 서인 세력에 비해서. 그래서 뭐 10%밖에 안 되는 소수파가
그 당시 90%가 되게 이항이나 이산을 우쭈쭈했거든요. 당파 상관없이. 근데 얘네 까니까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추승 과정에서 일어난 논의의 의미를 조선 전기의 추승 논의와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서술할 것 이렇게 했거든요. 자, 원종대왕이 합병을 도왔다. 이게 뭐냐면 요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선조가 있죠. 선조는 7명의 왕자를 뒀어요. 근데 이 왕자가 다 후궁에서 나온 걸 다시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원군이 있었어. 정원군. 이 정원군인데 이 정원군도 뭐냐면 좀 약간 임해군과 마찬가지로 좀 못된 짓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 선조가 자식 그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거든요. 강해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뭐냐면 다른 그 왕자들이 빌비리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 강해군하고 그 신성군인데 신성군은 15살 때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강해군이 이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 하여튼 이 정원군의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정원군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겠어요? 예, 여기 나중에 이제 그는 인조죠, 인조.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정원군의 이제 뭐냐면 그 인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정통상에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가 이제 반개월 쪽에서 일어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원군을 얘는 왕으로 추승을 해서 요게 이제 그 종법을 자기가 읽도록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원군을 이제 어떻게든 왕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원종으로 이제 추승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신하들이 반대를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구가 그 당시에 막 그 북쪽에서 후금군이랑 쳐들어오고 위협한 상황에서 그걸 대비한 논쟁보다는 좀 원종을 어떻게 추승할 것인가 그 논의 가지고 막 그 당시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조선 전기 때도 이런 추승 논의가 또 있었어요. 이게 언제 때냐 하면 여기 이제 뭐냐 성종 때죠. 성종 때. 성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조가 있으면 세조가 이제 의경세자가 있고 그다음에 예종이 있었는데 의경세자가 이제 일찍 그 병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경세자 아들이 어리니까 그 당시 예종을 왕위에 얹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종이 1년 만에 죽어. 근데 예종의 아들이 제한대군이 있었어요. 근데 제한대군이 이제 너무 어리니까 얘를 왕에 못 시키고 다시 뭐냐 의경세자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이 있는데 월산대군이 아니라 두 번째도 자을산군 했잖아요. 얘가 이제 누구야? 한 명의 이제 뭐냐면 그 사이니까. 그래서 자을산군이 된 게 선종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는 세자였지 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왕을 올려야지 자신의 어떤 정통성이 또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덕종으로 이렇게 추승하려고 했어요. 결국에 덕종으로 이제 추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왕실 차원에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덕종 올린다고 해서 뭐 신하들이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선후기 때는 예론이나 종법이 상당히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 문제가 된 거야. 조선후기 때는. 얘는 조선 전기 때는 뭐 종법의 적용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신하들도 관심 없고 했는데 나중에 양난 후에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그런 분위기 타가지고 임진한 이유죠. 그래서 이제 종법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 종법 논의가 왕실을 벗어나서 뭐냐면 그 당시 조정까지 해서 공적인 문제로 연결된 거야. 그러면서 이때 원종을 추승하니 마느냐 하면서 논쟁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 KBS 뭐 역사 스페셜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왔고 또 신분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종의 그 아버지 정원대원군의 원종 추승론의 차이점 뭐냐 보면 조선전개 국왕 추승론, 아까 덕종 추승론 있죠? 그가 왕실 차원에서 정리된 것에 비하면 이 논쟁은 조선 후기 정치에서 신하들 예론을 매개로 종법이라고 보시면 돼. 종법을 매개로 왕실의 예법에 대한 시비를 본격화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이 점점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29번입니다. 예, 29번. 29번이에요. 네, 29번. 자, 다음은 서양 중세에서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원정은 교황 이노케트 3세가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에서 원정을 북추기는 설계를 함으로써 시작됐고 예상대로라면 3만 3천 명의 십자군을 소집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운송하고 유지할 비용이 8만 5천 마르크로서 베네치아에게 지불하기로 약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원정은 4차 십자군 전쟁이죠. 요건 이노케티오 3세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많은 병력들을 필요한 뭐냐면 물자를 재는 게 군수 물자. 그래서 배도 필요하지, 그다음 창이나 칼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이런 종합 세트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베네치아예요. 그 당시 베네치아는 조선소도 있었고 군수 공장도 있었어요. 대규모 이제 창도 만들 수 있고 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지불하기로 이제 딱 했는데 막상 이제 군대 예상되는 3만 3천 명인데 실제 도착한 인원을 보면 10,000명도 안 돼요.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돈을 걷어갖고 얘한테 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베네치아 입장할 때는 완전 손해 보는 거잖아. 기껏 만들어놨는데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돈을 이제 뭐냐면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베네치아가 이제 어디를 요구했냐면 크로아티아의 도시였던 여기 그 서양 서계에 있는 내용인데 어디를 요구했냐면 짜라시를 요구했어. 짜라시. 네. 그래서 짜라시를 이제 요구했다. 달마티아 연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원래 이 짜라시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지역을 약탈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요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있는데 요 지역을 이제 좀 거점을 삼으려고 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일단 갔어. 그래서 약탈하니까 그 이노케티오 3세가 난리 났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콘스탄티노플 네 분이 있은 거야. 얘네들이. 그 도망간 왕자가 이제 와서 그 당시 사차 십자군과 그 당시 이제 베네치아에게 뭘 요청해 날 그 아버지 왕의 복위시켜주면 그 대가를 너네들 주겠다.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뭐냐면 또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했죠.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격에서 비잔티인국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그 왕을 세웠어요. 제 아버지를 그 왕자의 아버지 왕을 세웠는데 돈이 없다고 이제 못 주니까 이제 약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에 나틴 제국을 딱 세우죠. 물론 나틴 제국은 좀 있다가 이제 망하지만 자, 그래도 이제 이 과정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요거는 그 당시 이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뭐야? 그 당시 그 콘스탄티노플 약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노케티우 3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집단 파문시켰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뭐예요? 동방교회잖아요. 동방교회를 없애버리면 자기가 교회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승인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약탈 사건 이후에 그 당시 한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라틴 제국이죠. 라틴 제국.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니은의 인물이 누구야? 이 이노케티우 3세죠. 이 사람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일단 기획 외에도 제청한 원정 내용을 쓰시오. 자, 요거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남부 2단의 이제 알비파 원정이죠. 알비파 십자군. 요것도 이제 뭐냐면 이노케티우 3세와 관련된 거고 디귿의 입장에서 나자를 원정을 했던 경제적 이유를 쓰시오. 자, 여기 뭐 베네치아가 왜 요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털겠어요. 그게 이제 뭐 경제적인 것은 성지회복보다는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 지중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털어서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가 이제 패권을 그 뭐냐면 아, 그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교육권의 장악을 희망했다. 콘스탄티노플의 그 갖고 있는 교육권을 거기 장악을 희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콘스탄티노플이 갖고 있는 교육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의 지명은 아까 전했고 기획 관련된 원정군이 나 사건 이후에 비잔틴 세운 제국의 특징을 쓰시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건 라틴 제국이죠. 라틴 제국이 그 당시 세운 특징은 유럽식 봉건제도. 보고 배운 거는 유럽식 봉건제도밖에 없잖아. 뭐 공화국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에 유럽식 봉건제도를 이식해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이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역사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번에 사학사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요번에 들어가는 교수님이 사학사와 관련된 데서 좀 관심이 있는 교수님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학사 부분을 내었는데 간접론자 관련된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 역사가는 누구냐면 딜테이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크로체, 제임스 로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나눔 역사.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르베크예요. 하르베크.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간접론자고 그 다음에 현재보다는 과거를 강조하는 거야. 과거. 아니, 과거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과거보다는 현재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랑케의 어떤 것을 비판했다. 랑케가 과거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랑케는 과거의 사실을 뭐냐면 최대한 복원시키는데 초점 맞춘 데만 해서 그 이런 사람들 공통점은 이제 현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현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요게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강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상의 역사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 역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되면 여기는 콜링우드예요. 콜링우드. 그래서 콜링우드하고 코어체가 비슷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사상의 역사나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좀 관점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반적인 현재 역사 간접론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를 각각 쓰시오. 가는 예전에 나왔던 딜테이. 이 딜테이 관련돼 갖고 3년 전인가요? 한번 시험에 나왔죠. 나는 뭐냐면 하르베크. 이 사람도 뭐냐면 좀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사람도 이제 사지선단 문제 나왔고요. 자, 가는 기획을 무엇이라고 칭했는지 각각 쓰시오. 자, 인식의 주체인 내가 인식의 대상으로 들어가 타자의 정신 영역 속에 자신을 옮겨놓는 의미. 이거 추체험이죠. 추체험. 그래서 추체험은 간접 경험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역교론에서 그런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추체험이라는 건 그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 경험에서 역교론에서는 추체험이 뭐냐면 일종의 감정이입이라고 한 일종의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자기가 직접 그 뭐냐면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 근데 여기에서 그 크로체가 생각한 그 추체험은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다르다 의미가.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역사학에서 말하는 거와 역사 교육에서 말하는 거는 또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과 디귿의 의미 차이점을 쓰시오. 여기 보면 콜링우드의 사상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크로체의 사상의 역사잖아요. 다르죠. 자, 일단은 크로체가 의미한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야. 근데 콜링우드는 역사가 취급하는 과거 역사 인물의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에 들어가 활동 내용을 서술해 볼까?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재현 활동 과정이거든요. 재현하고 재사하고 했는데 그 차이점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이나 강의 시간 때 몇 번 얘기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재현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예문이 이제 재현인데, 자, 여기 역사 재료에서 여기 들어갈 게 뭐냐는 거야.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들어갈 것이 뭐냐면 역사적 행위자의 동기와 목적과 인식이야. 그리고 비판적 평가, 역사 행위 재구성인데 요거 좀 이해하려면 남색책하고 그다음 노란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요거는 좀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간접론자 관련된 내용들 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이거는 이제 강종대에 관련된 내용이죠. 강종대 예 그래서 강종대 이제 시무 28조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강종이 아니라 성종대죠. 성종대 말 잘못했다. 예. 성종대 정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당시 중앙 관료의 위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보급된 제도의 특징을 기획과 니을을 고려해서 서술해 볼 것. 제도의 명칭을 번개할 거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지죠. 자, 기획과 니을을 보면 여기 이게 이제 그 신문 28조 내용이에요.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중국과 꼭 같이 피할 필요 없다. 같이 할 필요 불필구동이죠. 그래서 성종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예, 그렇지만 100% 완벽하게 수용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점을 고려해서 80% 정도는 이게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시 중앙관리 위기를 정비하기 위해 보급된 제도 특징. 이게 뭘까요? 자, 요거는 문무상계제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무상계제가 뭐야? 문상계제는 주로 어, 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근데 무상계제는 무인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중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올 땐 문무상계제의 의미가 달랐어. 예.
그래서 요때 문상계제는 이제 주로 요거는 이제 그 강종 때 이제 처음에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급된 거니까 이게 성종 때 널리 보급됐는데 문상계제는 지방 그 문무 관리든 상관없이 그 뭐냐면 중앙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뭐냐 문상계에 들어갔고 무상계제는 누구한테 이 사람은 역관이라든지 역관이란다 저 항리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그 뭐냐면 중앙 간직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 다 무상계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달라. 똑같은 걸 받아들여도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적용 과정이 틀리다. 요 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 여기가 여기 있죠. 자, 고려의 문상계 제도는 문간에게 적용됐던 중국의 문상계제 달리 중앙의 문무관리에 적용됐던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종 때 문무상계제가 완비되는데 문상계제는 강종 때, 그다음에 무상계제는 성종 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보급된 것은 성종을 기준으로 하고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강종 때고 이게 널리 보급된 건 성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여기 부분에 있거든요. 구특항에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왕국사에 잠깐 언급됐긴 했는데 약간 이제 설명이 미흡해. 잘못하면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특항에 있는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자, 고려의 문무상계제는 중국식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문무상계제가 각각 문무관리대에게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고려에서는 문상계제가 문무의 중앙관리 모두를 대상으로 했고 무상계제는 문상계 수요 대상 아닌 향리를 통한 비롯한 탐나의 왕조, 여진의 추장, 그 다음에 추장이죠. 투장이 아니라 노병, 공장, 악인들에게 수여됐다. 자, 이런 변형된 중국식 문무상계제 시행으로 기존의 고려의 위계는 한직을 구분했다. 그래서 고려의 고의 위계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태봉 간제부터 해갖고 고려 초기 때 간제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항직 했어. 항이라는 것은 고향 항자, 시골 항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을 이제 중앙을 중국을 보고 우리를 일종의 시골로 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항직이라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다음 그 뭐냐면 성종 이후에 이제 그 관리들은 두 개의 간직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가 문상계제가 있거나 또 향직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계제와 항직 이렇게 이제 있다. 주의할 것은 향직이라 해서 우리가 향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향직에는 중앙 간직도 있고 지방 간직도 있어요. 예전에 간직을 다 항직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방 간직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문무상계제는 중앙 관료는 문관제와 문상계제와 항직, 그 다음에 지방의 이제 항리대는 무상계제와 항직,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품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 디귿과 니을의 행사를 각각 써라. 그래서 이제 여기 디귿은 봄에 열리는 불교 행사를 뭐라고 하죠? 이걸 연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의 행사는 활간이라고요. 네. 요거는 언제 열리는 시점을 좀 알아야지 쓸 수 있는데 이걸 폐지해라라는 고려사 조료의 내용이고 자 그다음 미음의 지방제도를 명시 쓰시오. 그래서 무자년에 처음으로 뭘 했냐? 자 최초의 지방은 12목을 설치했죠. 12목을 쓰고 이 제도를 실시했던 향리제도 개편 내용은 뭐냐? 자 이것도 이제 그 왜냐면 국부셈이나 뭐 이런 신민한국사에 있는데 포장과 부호장 등 이직을 마련한 지방 항리를 일원적으로 편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리직을 좀 격화해가지고 중앙 간직보다 차별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후셈도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다음은 제국주의 국가와 관련된 자유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19세기 때 18, 19세기 때 이제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셔야 될 텐데, 뭐 다 아시겠죠? 자, 기후 관련된 영향권 있는 나라는 뭐예요? 이거 딱 보면 영국이죠, 영국. 예. 그 다음에 니은은 영국한테 이제 쫓겨나갖고 이제 인도를 못 모으니까 건대시 다돼갖고 여기를 점령했죠. 그 프랑스, 예, 여기는 독일령이고요. 이쪽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뭐냐면 점령했던 것을 없는 것을 이제 점령하다 보니까 있고 독일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디귿령인데 여기 부분이죠. 여기 여기는 이제 제일 노른자 땅이 누가 갖고 있냐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네덜란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갖고 있는 게 네덜란드죠.
이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노른자 땅이야. 여기에 보면 고무도 있지, 뭐, 그 다음에 석유도 나지, 여러 가지 비철금속도 있지, 그런 거죠. 나중에 일본이 노렸던 땅이 되게 요 땅이에요, 인도네시아. 예. 나머지 땅은 인도네시아를 이제 갖기 위한 어떤 완충 지역이라든지, 뭐, 가차 그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점령했던 거고. 자, 미국령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있죠, 필리핀.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미사전쟁에 미국이 이제 있죠. 근데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점령하고 나서 중국 진출에 어떤 교두를 삼으려고 했어. 근데 막상 중국에 진출하려니까 이미 서구 열강들이 이제 다 이권 나눠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미국이 이제 주장했던 문호 개방 정책 같은 것들이 이때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럼에도 이제 유일하게 독립국이 있었는데 타이죠, 타이. 어, 타이는 상당히 근대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 타이 왕들이 상당히 외교 정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어떤 완충지대로서 이제 접근해서 했는데 이제 타이 왕의 외교 정책과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역할을 타이가 수행하면서 제대로 이제 타이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니은의 국가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차지한 배경을 기후 국가와 관련돼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왜 영국과 관련돼서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냐? 이게 뭐냐면 일단은 프랑스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인도 대신에 인도차이나 반도 이렇게 장악했죠. 인도차이나가 노른자 땅이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남중국해를 장악할 수 있는 요지에 있어.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 남중국해가 상당히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요충지거든요. 자,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 디귿국가가 자료 A 식민지는 이윤을 얻었던 농업 정책을 쓰시오. 자, 자료 A의 식민지 여기 뭐야? 네덜란드죠. 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죠. 자, 여기 했던 이제 것이 뭐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 그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고 고무, 사탕수, 커피 등 강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원주민 착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8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덜란드 자바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당시 네덜란드 정부의 3분의 1을 이룰 정도다. 그래서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섬이라보다는 수마트라 섬이 제일 크죠. 중심된 성이 자바죠, 자와.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카르타도 있는데 저도 놀란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인구가 1억 5천만이었거든요. 자바만 해도 1억 6천만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강대한 땅이 1억 5천 사는데 요 자바의 조그만 섬이라 해도 우리보다는 더 크긴 한데 요 섬에 무려 1억 6천만이 몰려 살고 있다는 거야. 야, 이제 인구 밀집도가 진짜 대단한. 근데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출생률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베트남도 1.9대 1이에요, 지금. 야, 그러니까 베트남도 1.9대 1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유일하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인구 증가되는 나라가 요 인도네시아야. 상당히 저력이 있어요. 건너뛰고. 자,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였다. 반면 자바에서는 다른 곡물 재배 면적은 크게 감소하여 원주민의 시간 식량난을 시달렸다.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니은 국가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 정책. 자,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이란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가 뭐냐면 일단 영국하고 이게 프랑스하고 영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되게 강대국과 강대국이 서로 이렇게 부닥치는 것보다는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부닥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서양의 어떤 그 뭐냐 외교 전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타이가 이 당시 완충지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타이 왕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어. 그래서 얘네들 중지를 하고 그다음 타이가 그 대가로 자기 영토를 좀 떼줬어요. 얘네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적극적인 근대 정책들 했죠. 그때 중요한 사람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미은 인물이 있는데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끌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라마 5세요. 라마 5세. 그래서 이제 보통 짜크리 왕조라고 하죠. 지금의 짜크리 왕조는 그 라마자가 붙어. 라마자가. 하여튼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상대 외교 정책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 유지에서 외교 정책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다음요.
이 외교 정책은 뭐냐? 이거 뭐 역대 국왕들이 동진한 영국과 서진한 프랑스의 완충 역할을 자처하면서 독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 독립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 보면, 자,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물산장려운동 관련된 내용이야. 물산장려운동은,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고, 이건 기출에 나왔던 예문들 좀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는 이제 그 기획에 들어갈 것은 물산장려운동 취지서죠. 그러니까 물산장려회죠. 네, 요거 물산장려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했는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비판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요 물산장려운동을 소위 이제 뭐냐면 부르주아의 어떤 이기적인 운동이다. 지금까지 국산품 쓴 거는 서민들이 썼는데 너희들은 뭐 비싼 양주 먹고 그래놓고는 왜 지네들이 언제 불리하니까 이렇게 하냐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기획의 단체에서 아까 이제 이거는 조선물산 장려이고요. 그다음 니 운동이 일어난 배경, 그러니까 물산 장려 운동 배경을 1923년 최종 결정이 된 일제 정책과 관련해 서술하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관세를 이제 없앴죠. 면제국과 주줄 제한은 간세를 뭐냐면 없앴다. 그래서 1910년에 우리나라를 일제 병탄할 때 외국의 눈치를 봤던 그 당시 일본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간세를 없애지 못했어. 예. 그러다가 10년 후에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1920년에 없애려니까 이때 이제 총독부가 이 간세가 없어지면 간세 수입이 없어진다. 그래서 좀 연기해달라 해갖고 결국에 3년 연기됐어요. 그래서 1923년에 가서 연식물과 주를 제하고는 모든 간세가 폐지되니까 그 당시 값싼 그 제품들이 이제 일본산 제품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국산이 뭐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폭삭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그 뭐냐면 총독부에 가서 조선인 본위의 어떤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이제 실시됐던 것이 뭐냐면 여기 조선물산 조선 왜냐면 실시했던 것이 물산 장려 운동이죠. 예, 이런 것들. 그 면직문하고 주류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뭐냐면 노동 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면직물 같은 거에 들어올 경우에 값싼 물건이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면직물이 폭삭 망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고 주류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빠졌지? 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운동의 쇠퇴 배경을 나 내용을 제외하고 한 가지 기술해 보시오. 자, 나 내용은 이제 그다음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인데 그거 외에도 여기에 여기 보면 한국인들의 어떤 한국인 기업의 생산량과 수요를 따르지 못해요. 상품을 올렸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기업의 생산량과 수요. 왜냐면 얘네 공장이 없거든. 공장이 없는데 국산품만 사러 갔으니 점점 이제 수요를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디귿 세력이 니은 운동에 참여했던 이유를 쓰시오. 그 디귿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들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 세력들은 그 물산장려운동 비판했다. 이게 도식화시켜서 외우잖아요. 근데 일부 사회주의자는 참여했어. 이게 좀 약간 민족주의 색깔이 강한 국내 상해파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참여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제일 고도화된 사회에서 뭐가 일어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프레트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도 개혁 개방한 이유가 뭐야? 사회주의를 완성시켜서. 왜냐면 뭐냐면 자본주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단 자본주의를 통해서 뭐냐면 생산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나가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한 9번은 있으니까 볼게요.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다음에 1920년대에 회사령이 폐지되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문제가 가시화되자 한국인들의 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이 커졌다. 그래서 국내 상해파 이제 사회주의자, 이 상해파 사회주의자들은 좀 이동희가 이끌었던 단체야, 여기는.
고려 공산당에서 상당히 민족주의 색깔이 강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취급하고 또 이제 갈등 관계를 해서 나중에 자유시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국내 사회파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물산업 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시민한국사에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특이해서 한번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모의고사 비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